경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벌이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자기 혼자 미장원을 하든 종업원 하나 데리고 호프집을 하든 호프집이나 맥주 공장이나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사람 좀 더 많은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아던이다 뭐 이런 샴푸 만드는 큰 회사나 조그마한 그 미장원 하시는 분이나 다를 거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규모 문제죠. 그렇게 보면 뭐 미국은 크니까 대통령 앞에 대자를 뭐 많이 붙여야 되고 우리나라는 적어서 뭐 대통령이라고 안 불러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라는 것이 영토와 국가와 주권이 있으면 그 나라로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을 아주 적게 보면 돈벌이 학문이라고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토마스 에디슨이 누구냐 물으면 1033개를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답입니다. 그것밖에 모르죠. 그런데 토마스 에디슨은 인간의 물질적 삶을 행복하게 한 사람입니다. 이 등을 만든 것이 토마스 에디슨 아닙니까? 단지 등을 발명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 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그 레코더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기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다 에디슨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을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다. 1033개의 발명을 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얘기죠. 조금 더 차원 높게 다른 차원에서 한번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처칠 영국 수상이 참 위대한 사람이죠. 정말이죠. 근데 인도 사람한테 여기 다국적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 많습니다. 여기 인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처칠 위대한 사람이냐 그러면 절대 위대하지 않습니다. 인도를 처칠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인도를 식민지로 영구히 묶어놓자고 주장한 게 이 처칠입니다. 인도 사람한테서는 절대로 처칠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등박문은 참 나쁜 사람이죠.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헌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그 일본 화폐에 표지 그 표면 얼굴에 나와가지고 그 화폐에 얼굴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2차 대전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일본에서부터 해방시킨 프랑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정말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죠. 그 노변정담이라고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이렇게 라디오도 담아도 하고 그걸 베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또 이 라디오 대면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폴란드 쇼팽이 원래 쇼팽이 태어난 지가 250년이 됩니까? 쇼팽이 181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이니까 원래 200년이 되는구만요. 프레드릭 쇼팽이 태어난 지 200년이 되는데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 사람한테 프랑클린 루즈벨트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방송 중이니까 요건 뭐 하겠습니다만 멍청한 녀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탈린, 처칠, 루즈벨트, 장개석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폴란드를 영토 분할해가지고 폴란드를 스탈린 쪽으로 넘겼다고요. 이 병신 때문에 우리가 공산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폴란드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볼 때 모두가 그건 한쪽에서 본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것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고 요즘 우리가 없어져 간다고 하는 인문학의 본질이 그 경영학과 다 통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경영학이라는 것이 예술도 포괄한다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이제 통섭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 뭉뚱그려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시중에서 이제 역사에서 경영을 만나다라는 이 책에 있는데 그 핵심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위대한 사람이죠. 우리나라가 배출한 정말로 몇 안 되는 전 세계적인 그 음악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카를로 마리아 줄리아니라는 1914년에서 2005년 여러분들 나중에 댁에 가서 카를로 마리아 줄리아니라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철학자 같이 생겼죠. 정명훈이의 서성입니다. 이 카를로 마리아 줄리아니가 로스안젤레스 필 지휘자 할 때 부지휘자로 정명훈이를 발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여 정명훈이가 정말 세계적인 프랑스 바스티유 지휘자도 되고 이제 우리나라 시향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가는 박수와 괄채를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그 음악가는 박수 갈채를 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미자 콘서트에 가든 조용필이 가든 정명훈 씨를 가든 조수미를 가든 음악 끝나고 나면 박수 치고 또 나와서 인사하고 또 들어가면 또 박수 치고 또 나오고, 그 참 우리는 들어서 즐거웠다는 얘기지만은 그 박수 때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날 자기가 돈 벌었는 것보다도 청중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 가수 노릇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들려오는 박수와 환호성, 그것은 음악이 가진 아름다움을 즐긴 청중들이 연주자에게 보내는 축하다. 하지만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는 이렇게 말했다. 박수와 갈채를 절대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내 큰아들은 외과 의사인데 그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의사이지만 나처럼 찬사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정말로 의사한테 박수치고 찬사 보냅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돈 너무 많이 받는다고 투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생각보다 돈 적게 받는다. 뭐 아주 그렇게 계산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박수와 갈채를 좋아하는 것은 실로 인간적인 것이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박수와 갈채는 연주장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그 환호성이 그다지 크지 않더라 하더라도 고맙게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밝은 날에 하는 말이 아니고 좀 음산한 말이죠. 1943년 줄리니는 이탈리아 군대에 입대했다. 적탄에 맞아 사경에 헤매는 병사들을 많이 보았고 그 병사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의료병과 의사를 보았다. 전쟁으로 인한 상실감은 성년 초기 줄리니의 정신세계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를 달래준 것은 신앙과 동심의 세계였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천안함 사태에 반은 죽고 반은 살아왔습니다. 살아남은 그 반이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내 동료가 죽었는데 나는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살았으라는 환희보다는 참 나도 같이 죽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철학자적인 음악가였는데, 그래서 줄리니가 인간에게 있어 음악가보다 더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의사는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기업과 경영자는 이를테면 해태다, 롯데다 또는 오리온 과자다. 과자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회사라고요. 음료수 만드는 회사, 텔레비를 만드는 회사,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건설회사 같으면 사람들이 춥지 않도록 집 만들어주고, 옷 만드는 회사는 춥지 않도록, 음식 만드는 회사는 배고프지 않도록 이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고귀한 직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반 국민들 또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돈 많이 벌고 저거는 큰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정경유착을 했고 어쨌거나 그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반기업 정서 또는 반부자 정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되었으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또는 그것이 어떤 차원에서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자라는 거는 자기 소신껏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청중으로 오셨으면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저런 이 얘기를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따져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여러분들이 다 하는 얘기 그 들으러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유토피아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유토피아라 그러면 우선 북한으로부터 침입을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옆에서 깡패가 내 돈을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 정말로 그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군대가 막아주든지 경찰이 막아주든지 내가 모은 재산을 남이 뺏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한강이든지 또는 뭐 어디 서해 앞바다에서 낚시를 했는데 많이 잡았단 말입니다. 그걸 장사를 하든 집에 가서 끓여 먹든지 또는 뭐 내가 풀어주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있는 깡패들이 와서 너 오늘 저녁에 뭐 국 끓이는데 고기 몇 마리만 되겠냐? 뭐 3마리는 되겠다. 근데 너 몇 마리 잡았냐? 10마리 잡았다. 그럼 3마리만 가져가고 7마리는 어차피 네가 못 먹을 거니까 우리가 해결하겠다. 뺏어가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가 3마리 가져오고 7마리 풀어줬는 거 하고 7마리를 누군가 뺏어간 거하고 같지만은 그건 내 의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것을 이제 외부 침략의 방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여기 기독교 믿는 분들 계시고 천주교 믿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저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어로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Our daily bread.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들 하루 일용할 양식 걱정 안 된다고 하실 분이 많지만은요.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는 것이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부모 시대는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닥치는 대로 살았죠. 일제시대가 있었고요. 안 죽고 살았으니까 해방 본 거고 6.25 때 저 부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6.25 끝나고 정부가 부패해가지고 참 살기 어려운 시절에 초근 목피라는 말도 있었죠. 이 소나무 봄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 소나무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목피, 나무의 피부를 벗겨가지고 그것을 구워 삶아서 먹었다고. 왜 우리나라가 국이 많이 잘 발달되었고 된장 같은 게 많이 발달되었겠습니까? 그거는요. 조금 재려놓고 물만 막 부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먹기 참 좋은 겁니다. 외국처럼 딱 자기 먹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그 국으로 참 할 수가 없죠. 하루 먹고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변에 내보다 잘난 사람이 많으면 그거 참 꼴보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천재가 있다. 굉장히 존경도 하지만은요, 그 굉장히 밉습니다. 늘 나보다 앞서가지고 가고 있고, 내보다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성적은 더 좋고, 내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은 더 벌고, 사촌이 놈 사면 배 아프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동그라파이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옆집에 염소 새끼, 어머니 또 10마리 낳았다 하더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새끼, 그 염소 안 죽나? 이칸데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정치인 하는 사람들 보면요. 좋은 가방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내가 그걸 빼앗아가지고 칼로 찢어버리겠다고 한 그런 정치가들도 있다고요. 또 내가 겪은 정치가들 중에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다 하숙하면서 좋은 집을 보고 내가 대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 직장 생활을 해가 돈 많이 벌어가 나도 저런 집에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 돼가지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저렇게 잘 사는 놈들 다 내 손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후자를 우리는 대체로 좌파라 그러고 전자를 우파라 그러고 모든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내 열심히 해서 해결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우파인가 하면 나보다도 나의 평등심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과도하게 평등을 주장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인간이면 평등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지도자는 이번에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어느 나라 권력자의 선거에도 이것을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되면 북한의 침략을 막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되면 돌골족이나 흉노족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겠습니다. 만리장성을 쌓겠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을 쌓다가 죽는 국민이나 돌골족이 넘어와가지고 죽이는 국민 수나 어느 게 많은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만리장성을 쌓는 비용을 우리는 평화유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안 쌓고 돌거리나 흉노족하고 싸우는 것을 전쟁 비용이라고 할 때 전쟁 비용과 평화유지 비용이 어느 것이 많이 드는지 사실 알 수 없을 때가 상당히 많다고요. 이 뒷얘기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것이 참 달성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죠. 여러분들 그 기독교 믿는 분 잘 아시고 또 영화로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사막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막에서 그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할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왜? 이집트에서는 배는 굶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해결을 하고 독립했지만은 배가 고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가자고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소련에도 과거 공산주의가 더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다수는 아니죠. 동구라파도 동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를린도 동베를린도 그 서베를린과 동베를린 합하기 전에 분리되어 있는 게 더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다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아랍어로 보면 그게 바로 위험이다 그런 얘기죠. 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위험인데 그 위험에서 그 위험을 면하게 해다오 하는 것이 이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도자들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외부 침략을 방어해 준다는 것도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 노래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몽상 미셀이라는 것이죠. 바다에 물이 더 뜨면 이건 완전히 섬입니다. 여긴 저기 참 쳐들어갈 수도 없고요. 물이 다 빠졌다 하더라도 이거 가기가 참 힘들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평등이라는 것도 달성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어머니는 늘 이런 말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참 평범한 사람인데 밑을 쳐다보면 너 밑을 쳐다보면 참 행복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를 쳐다보면 내가 참 초라하지만 밑을 쳐다보면 내가 그래도 좀 잘 사는 축에 산다고요. 누구든지 그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어쨌거나 그거는 뭐 자기 스스로 그 합리화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합리화하는 동물입니다. 이를테면 저기 나무 위에 사과가 하나 맛있는 게 있다. 그럼 내가 폴짝폴짝 뛰어도 안 되고 나무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차피 저 사과를 못 먹는다고요? 그러면 그때 하는 생각이 아마 저 사과 썩어서 못 먹을 거야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것 저 사과는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심리가 그 평등의 심리인데 토마스 모우라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영국의 철학자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결혼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혼 못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목이 잘려지는 이제 토마스 모우인데 이 사람은 아주 참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수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칼잡이가 칼을 치려니까 내 잘못한 것은 내 이 목이지 내 목을 치고 이 수염은 다치지 마라 뭐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이 끝까지 그 참 유머러스하게 죽었는데 여러분들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그 루이 16세의 왕후로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 처형된 왕비가 있었죠. 마리 앙뚜아네트. 그 사람은 또 마리 앙뚜아네트는 아주 나쁜 여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빵을 다오 그랬더니 집에 빵이 없으면 과자라도 먹지 뭐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 지어낸 말이고 그 이제 자기가 단두대에 올라갈 때 그 이 칼잡이 발을 잘못 이렇게 눌렀어요. 발을 이렇게 짚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칼잡이가 엄청 놀라니까 아 미안합니다. 내 고의로 밟은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제 올라가서 뭐 죽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별일은 아니지만은 끝까지 자기가 지켜야 할 품위를 또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돈의 평등이 없으면 유토피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는 없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유토피아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시대에 평균 수명이 60이었습니다. 60도 채 안 됐죠. 그때 환갑, 진갑 다 지났다 이 말을 하면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형씨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환갑, 진갑 다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이제 다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60 넘은 사람 보고 다 살았네 그러면 그건 참 큰 욕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 수명이 60일 때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을까요? 평균 수명이 80인 지금이 건강에 대해서 수명에 더 신경을 씁니까? 지금 훨씬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20년이나 더 늘어났는데 평균 수명이. 그거는요, 과거에는 얼마나 살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애 낳다가 죽는 것도 많고, 뭐 유아 사망률도 많았고, 꼼보로서 죽는 사람도 많았고, 뭐 역병으로 죽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유아 사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한 7, 8을 놓으면 2, 3명 살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한 명 낳아 한 명을 다 살려낸다고요. 근데 이제 평균 수명 80인데 왜 옛날보다도 불평이 많으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데 나는 왜 영원히 못 사냐. 영원히 사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나도 멀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작년에 월급을 뭐 200만 원 받다가 원래 250만 원 받았다. 50만 원 더 받았다. 즐거워해야 될 텐데 옆집에 보니까 월급을 뭐 400만 원 받는다. 그만 기분이 나쁜 거죠. 이런 것이 이 돈과 관련되는 평등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상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없다라는 그 라틴어인지 그리스어인지 오우하고 장소 토포스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서 어디에도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내가 미국을, 내가 북한을, 내가 러시아를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모든 그 지도자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달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토피아를 달성한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지상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욕을 안 먹고 죽은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세종대왕은 욕을 하나도 안 먹고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삼촌 죽는 거, 뭐, 그 다음에 자기 장인 죽는 거, 그 사람, 뭐, 하여튼 주변에 자기가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종의 아버지가 정리할 때, 그 무기력했다고요, 세종도. 자기 살기 위해서 무기력했다고요. 적어도 우리 그 장인을 왜 죽이냐고 달라들기라도 했어야 된다. 우리 기본으로는. 그러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참았다고요. 지금 보면 뭐 세종대왕이 참아가지고 한글도 창제하고 하는 것이 다 옳았지만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지상에 유토피아라는 그런 개념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던 지도자들은 말을 바꾸게 해야 되겠죠. 그 대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첫째, 의식주를 해결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했다고 약속한 사람은 체념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인간이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등 뜨시면 되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없는 나무, 따먹을 수 없는 과일, 저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체념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가세를 한 겁니다. 여기 기독교 믿는 많은 분들이 짐진 자여 나에게 오라, 고통받는 자여 나에게 오라, 그리고 힘든 자여 넌 나에게 오라,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럽지만은 죽고 나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참을 만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놓고 죽을 때 내 자식이라도 있으니까 죽음이 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혀 이를테면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옥 속도 천국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바깥에 살지만은 늘 불평스럽게 살면 그 사람은 지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일이 행복하면 천국이고 하는 일이 하기 싫은 일이면 참 지옥이죠. 장애인들 많은 장애인들이 그 장애가 있지만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행복해하는 장애인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구빈소 못 사는 사람들 밥 주는데 이렇게 보면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힘이니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왜 팔, 다리가 없고 눈이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팔, 다리가 없고 막 크게 다쳤다면 하나님을 칭송하기보다는 욕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그 행복감이라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게 이제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없고 의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 지도자들이 체념의 길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죠. 주여,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과 그대로 함께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죠. 성경이 아니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한 말이지만 굉장히 참 중요하고 옳은 말이죠. 이게 체념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둘째, 국가가 외적의 침략과 폭력배로부터 국민에게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했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국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그거를 다 경찰이 다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들 도둑 맞으면 그거 다 회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도둑 맞으면 경찰이 와서 이렇게 조사는 합니다. 또 잡아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문단속 잘하지 왜 이렇습니까? 뭐 그렇게 꾸중을 하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들 공장을 누가 지켜줍니까? 캡스나 ADT나 세콤이 지켜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금 내어서 경찰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세금 내어서 군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세콤도 달고 사설 탐정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국가가 외적과 이 폭력배로부터 국민을 완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평등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마찬가지다. 이제 성경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또는 사회 제도에서 또는 체념 훈련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는 평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평등하지 않고 잘 살았던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낙타를 타고 바늘 구멍으로 가기보다도 더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잘 못 가. 가난한 자 천국에 가기가 쉬워. 그렇게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견디기 쉽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전 절대 성경을 나쁘게 해석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서에 이제 이런 것이 일부 있는 것이죠. 레위기 25장에 토지 같은 거를 팔지 말고 혹시 팔더라도 이익을 북쳐 먹지 말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는 그 돈놀이 하는 그 좌판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위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해서 너희 주변에 부자가 있어서 너희 불평등감을 야기시키고 질투심을 일으키는데 그거 무시해라. 지상에서 살아봐야 60년, 많이 살아봐야 7, 80년이다. 그 후에 영원히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고통스러운 지상의 삶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문학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5.16이다, 5.18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문학도 당시의 그 상황을 그 분위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셰익스피어도 베니스 상인에서 이익 추구와 사기업은 나쁘다. 그러므로 국유화는 좋은 것이다. 기업을 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국유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기업을 전부 국유화했죠. 나중에 이제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또 국유화했던 것을 다시 또 민영화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국유화를 해놓으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역시 이제 주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은 국유화해야 되고 모든 것은 사유화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산업혁명 시대에 찰스 디킨스라든지 토마스 하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불평등한 얘기들을 소설로 담아서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유발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는 지금 여러분들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공부했고 서울에서 직장 잡고 지금 서울에서 사는 사람 몇 분이 될까요? 서울 사람 좀 될 겁니다. 그런데 서울 이외의 지방에 가면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대구가 3대, 4대 도시인데 대구에서 나서 대구에서 자라서 직장 생활하다 죽는 사람이 대구 인구의 전체 인구에 얼마나 될까요? 아마 대구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서울 와서 살 거고 호남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고요. 지금 전 세계 나라가 한 220, 30개쯤 됩니다. 왜 200개, 230개, 220개 딱 부러져야지 220, 30개냐 그러면 지금도 나라가 통합되고 지금 나라가 분리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해 있는 나라가 191개인가 뭐 2개인가 그렇고요. 1945년에 유엔이 처음 생길 때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한 5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60년쯤 지나고 나니까 나라가 140개나 더 늘어난 겁니다. 나라는 점점 더 쪼개지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유고슬라비아라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고슬라비아라는 게 없습니다. 마케도니아, 뭐 세르비아, 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다 나라가 분리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2500년쯤 돼서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통합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에 나라가 한 5, 6개쯤 되어 있을까요? 내가 죽은 후니까 2500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500년쯤 되면요. 경상공화국, 전라공화국, 충청공화국, 평안공화국, 함경공화국, 서울특별공화국 뭐 이렇게 돼 있을 경우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탐나공화국, 우산공화국 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주도에 누군가가 제주도 독립하겠다. 옛날에 탐나국이었으니까 독립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군인 보내가지고 쏴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연방공화국으로 갈 수가 있는, 미국이 합중국 아닙니까? 50개 나라로 된 그 연합국가 아닙니까? EU하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중국도 50여 개의 그 소수민족들이 다 독립을 해가지고 연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언젠가 시간이 문제지만은 지금 티벳이 제일 먼저 그렇게 하고 있고 몽고 쪽이 그렇게 할 거고요. 또 북한 너머의 흑룡성 주변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된다고요. 조선족이 200만 명이 되는데 그 200만 명의 뿌리는 이 한국이라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힘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무조건 좋으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나 통합이 되기보다는 분리되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에서 옛날에 우리 부모 시대 이전에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출향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향인사. 대구에서 안 살고 서울에 가 있는 사람, 출향인사. 이를테면 대구 근처에 청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청도 사람이 대구에서 성공회가 살다가 고향에 묻히기 위해서 아버지 시신을 청도로 가져가면요, 청도 촌노들이 이렇게 탁 마을 입구에 막고 너가 아버지 여기 못 들어온다.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고향 아닙니까? 너가 아버지가 대구로 가고 서울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청도에 해준 게 뭐 있나? 죽어서 온다 말이가 못 들어온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선산에 묻어야 되겠는데 이 다리 하나라도 놔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가 조국을 위해서 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이 6.25 일제 때에 외국 갔고 6.25 때 외국 갔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네가 조국이 어려울 때 네가 한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너는 고향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고향을 떠난 사람을 아주 못 사는 사람, 장자가 아니고 차자들, 땅을 이리 차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래서 그대는 다시 고향에 가지 못하리. 이게 아주 슬픈 얘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슬픈 얘기는 그대는 고향을 떠나지 못하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청도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저 김천 밑에 시골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고향을 못 떠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공부를 하나도 하는 사람은 거기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배운 적도 없고 일본어 배운 적도 없고 아는 거는 국민학교 나온 대로 그대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고향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지 못하리, 이것은 정말로 불행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 사회도 이동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얘기를 곁들이면요, 우리 부모 시대는 대구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부모 시대는 너는 대학이라는 타이틀이라도 가져야 먹고 산다 그래서 논 팔고 소 팔고 대학을 시켰잖아요. 그게 논 팔고 소 파는 그 돈으로 학교를 지었다고 해서 우골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많은 젊은 부부들이 자식들을 국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를 외국으로 보낸다고. 이유가 뭘까요? 네가 자라서 25 이상으로 노동인구로 편입될 때쯤에는 외국말과 국내말을 거의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잠재의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소 팔고 자기가 아버지가 끌고 엄마가 뒤에 쟁기 일을 할 정도로 무리를 하면서도 소를 팔았을 때는 뭔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국민학교도 채 안 나왔지만 너는 대학물이라도 먹어야 그래도 먹고 산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부모들이 이제 양쪽 부모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 그걸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보내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경주 최씨 계시나요? 경주 최씨 중에 자랑할 만한 분이 최치원 씨 아닙니까? 그 최치원 할아버지는 언제 중국에 유학 갔습니까? 지금부터 1000년 전에 8살인가 9살에 그 한 달 걸려가지고 당나라에 갔다고요. 물론 최치원 씨 같이 최치원 할아버지 같이 위대한 인물이었으면 경주에 있었어도 위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꼽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학문이 필요했겠죠. 초등학교 때 가서 영어를 완벽하게 배우는 것하고 여기서 대학교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것하고 뭐 별 차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으로 언어라는 건 좀 일찍 알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알고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보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몇 년 후 되면 이 지구가 없어지나요? 그 해성이 충돌한다, 뭐 지구가 폭발한다, 뭐 수소폭탄이 폭발한다 그게 아니고 저절로 소멸한다고 볼 때 얼마면 소멸합니까? 지구가요 전체 수명이 100억 년쯤 된대요. 전체 물리학자들. 그 지구가 생긴 지가 45억 년쯤 됐다 그러거든요. 그럼 55억 년 후쯤 되면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자식이든지 남의 자식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이 지구를 탈출해가 다른 어떤 별에 정착해가지고 또 인류의 후손을 퍼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꼭 내 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이나 또는 또 자식의 자식들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 훗날 한번 쳐다보십시다. 고향이라는 것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양반이 우리 집안에는 자손 만대가 번창해야 된다. 그렇게 단견 그러니까 뭐랄까 보는 시각이 짧아서는 안 되죠. 자손 만대라고 하십시다. 한 대가 몇 년쯤 됩니까? 30년 안 봅니까? 30년간 자손 만대 같으면 몇만 년입니까? 30만 년 아닙니까? 30만 년 해봐야 45억 년, 55억 년 후쯤 되면 지구가 없어지는데 무슨 뭐 우리가 이렇게 좀 통 크게 놀자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제는 고향을 못 떠나는 것이 참 불행의 씨앗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산업공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지배자 한 명에 나머지 다 피지배자인 사회에 우리가 요즘은 모두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자유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다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해도 지도자만 자유스럽고 나머지는 다 자유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피지배자를 끌고 간다고 할 때 피지배자는 가능하면 모를수록 끌고 가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비들을 그러니까 우수한 선비들을 지도자로 둔다고 할 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농사 짓는 사람은 한 곳에 붙박이해서 열심히 사니까 이 사람은 평등의식이 좀 덜 상실을 당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물건 값을 높이 받든지 뭐 낮게 받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등의식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농사 짓는다 그러면 다 농사 짓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좀 잘 사는 건 내보다 역시 일찍 일어났어. 내보다 조금 더 늦게 잤어. 우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좀 잘 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하게 되면요. 정경유착을 했는지 안 그러면 무슨 폭리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60년대 섬유, 70년대 연탄공장, 80년대 아파트 뭐 이렇게 보면 이 사회적 평등이라는 것을 굉장히 해칩니다. 그 다음에 상인은 정말로 이 상인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보다도 훨씬 잘 사는 데가 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 마을에 와서 판다. 이렇게 되면 정보를 옮겨주기 때문에 이 농사 짓는 사람은 이 상인들의 귀에 솔직해지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평등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농공상 그래가지고 상인은 장돌뱅이, 쌍놈으로 가능하면 이제 억제했던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로도 그렇고 종교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농부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이게 모택동까지 넘어온 겁니다. 모택동이 결국 장개석을 이긴 것이 이런 정책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리스 시대나 스파르타 시대에는 그 귀족은 아예 장사나 공업에 자기를 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아래끝들, 하인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잡아온 사람들,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사는 손톱 밑에 때가 있어서, 기름때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공장 사람은,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사장이든 뭐든 이거는 귀족, 젠틀맨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과학자, 엔지니어는 우리는 젠틀맨으로 안 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춤추고 할 때 전부 이렇게 하얀 장갑 끼잖아요. 왜 끼는가 하면 이 손에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손이 거칠어졌는 걸 커버하고 손 밑에 있는 기름때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 성인은 부를 쫓는 자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자꾸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며 다 같이 평등하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와 상인에 대한 태도가 차츰 변해옵니다. 1224년에서 1274년에까지는 토마스 아퀴나스, 천주교 신자들은 이 사람을 성인으로 치죠. 아퀴나스 성인이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 물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덕을 행하는 자다. 조금씩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맹자나 또는 여기 섹스피아나 이런 사람들과는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또 괴테도 나로서는 올바른 상인의 정신보다 더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더 널리 퍼져야 할 정신이 달리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괴테쯤 되면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도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루가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상인들이라는 것이 올바른 행동을도 할 수 있고, 상인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 잘 살게 하기 위한 사람이지 자기만 잘 먹고 살아서 잘 못 사는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꾸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갈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곡식 하나만 달리던, 그러니까 이 풀줄기에 곡식 하나만 달리던 곳에 곡식 2개 달리게 한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어떤 명상적 철학자나 형이상학 체계의 창시자보다도 인류에 더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갈리버 여행기를 쓸 무렵에만 해도 1600년대, 1700년만 해도 굶어 죽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을 좀 더 한다든지 옥수수 생산을 좀 더 한다든지 감자를 더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권력을 잡고 나서 통일벼를 장려했습니다. 그 통일벼를 장려를 하면 같은 3천만 석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옛날 벼는 우리나라 인구가 60%, 농부가 60%쯤 됐으니까 60%가 달라들어서 일반 벼를 생산했다가 같은 3천만 석이라 하더라도 통일벼 할 때는 농부 수가 30%로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영등포공단, 구로공단, 대구구미공단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일반 벼만 계속 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모두가 농사를 짓는 상태에서 그 농부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공업화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농업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 인데 내가 일하고 있는데 너 공장에서 돈 좀 더 줄게 가자 그러면 거기다가 부모 오셔야 되고 고향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벼를 심다고 보니까
농부들이 이제 수가 좀 줄어도 되니까 하실 일 없는데 우리 공장에 가시면 월급도 더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공단으로 왔던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토마스 하디나 찰스 디킨즈 소설 같은 걸 혹시 보시게 되면 산업사회에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동할 때 엄청나게 충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계도 두들겨 부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 하는 사람들을 뭐 죽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무스하게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되어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76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해가지고 공장에다가 이제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사람 힘으로, 말 힘으로, 소의 힘으로 하던 그 동력을 전기기관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은 그때 미국 독립선언문에 아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은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자유를 갖고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다. 여러분들 이를테면 뭐 당군이 나라를 세운다. 우리 인간이 지상에서 물질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세운다. 뭐 그런 말은 안 했을 겁니다. 대부분 나라를 세울 때는 뭐 하느님의 뜻이느니 홍익 인간이니 뭐 아주 거창한 개념은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보다 잘 살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 선언서가 처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피터 드러크라는 경영철학자는 미국이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개인의 존엄성의 역점을 두고 그런 철학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가장 물질적이면서도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만든 요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 미국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만 욕 먹기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미국이 그나마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정신적으로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가 된 이유는 뭐냐?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충격적일 겁니다. 밑에 예수가 태어난 해를 제로라고 하십시다. 그때부터 1800년이 될 때까지 1인당 GNP는 늘 뭐 200~300에서 한 50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GNP가 18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날 그 무렵까지는 우리가 잘 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뭐 EBS나 MBC인가 뭐 어디에 보면 아마존의 눈물 뭐 그런 거 보십시오. 요즘도 아마존 강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한 거는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겠습니까? 흔히 좀 못 사는 나라일수록 더 행복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나쁜 얘기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죠. 여러분들 참 내 딸이 아주 괜찮은 남자 하나 데리고 왔다. 애지중지하게 키운 내 딸이다. 참 괜찮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 남자가 직업이 뭐냐? 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딸 주겠습니까? 뭐 저 길에 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은 그 축복하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고 내 아들이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다. 참 이쁘다. 괜찮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뭐 부모도 없고 그다음에 애들은 동생들은 많고 다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러고 뭐 그런 여자 하나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겁니다. 그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존이나 밀림에 가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부터 1800년까지는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런데 1800년 전 무렵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GNP 우리나라는 2만 불이 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8만 불이 갔고 전 세계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한 7천 불쯤 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는 것처럼 종교도 체념하라 그러고 국가도 참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왔는데 1800년부터 갑자기 저렇게 사람들이 계속 잘 살아와서 조금 잘 살아온 것이 아니고 늘 못 살다가 갑자기 잘 살아진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독립하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 살겠다. 물론 자유스럽게 살겠지만 또 그리고 애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우리 인간은 가톨릭이나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상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가 아니고 그것도 맞겠지만은 지상에서도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그 국부론을 해서 설파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는 방식을 분업으로 해야 된다.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일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을 나눠가지고 니는 요 일하고 니는 요 일하고 니는 요 일하고 그 일만 계속함으로써 전체 생산량은 더 높아진다. 지금까지 우리가 못 살았던 건 일하는 방식이 틀렸다. 분업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량이 많아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얘기를 1776년에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를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후로도 그렇게 빨리 이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표가 이제 설명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은 지상에서 잘 살 수 있다. 토마스 제퍼슨은 우리는 국가를 세울 때 지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운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도 다 깔려 있었습니다. 1961년에 박 대통령이 권력을 잡을 때 아담 스미스는 영국인이었고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인이었습니다. 영국인, 미국인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말이었던 겁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등 뜨시면 되었지. 그리고 홍경래 난이 일어날 때 그 이목상 씨가 한참 인삼밭을 일구고 할 때 그 무렵에 홍경래 난이 일어날 때 했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나이 새끼는 자기 이름 석자만 쓸 줄 알면 되지. 지식이라는 것이 자기 이름 쓰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글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자들은 도대체 공부를 안 시켰고요. 자, 그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회에서 미국, 영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은요, 다 못 산다고 생각했지만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그것이 혁신입니다.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우리 인간도 지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혁명이었죠. 르네상스가 뭡니까? 1400년대, 1500년, 1600년대 르네상스라는 것은 중세 시대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중세 시대인데, 르네상스 시대는 뭐냐면 중세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주교가 가르치는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대. 그리스에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바람피잖아요. 제우스 신 바람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이 딱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저 인간이 자기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자유를 추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런 것이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네. 단지 기독교가 로마를 국교가 되고 나서 한 1000년 동안 그렇게 되었구만.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자 하는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네상스가 뭐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고,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게 르네상스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르네상스 시대도 그래도 아직도 교회의 영향이 컸고요.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시대도 그래도 또 교회의 영향이 컸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그전에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도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독립을 쟁취하자는 말을 했죠. 그건 맞는 얘기죠. 장면 씨가 국무총리 할 때는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여야 된다. 각하 지금 쿠데타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 각하 쿠데타군이 들어왔습니다. 물어봤다. 안 들어온다 하던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민주사회라는 건 뭐냐? 물어보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쿠데타 옵니까 안 옵니까? 물어보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리더는 앞날을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 절대 박정희의 찬양론은 아니고요. 이 흐름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유학생이 나무집 담을 그냥 넘어가다가 죽는 경우가 드럭신문에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상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다 나라가 있고 태어났던 겁니다. 미국 사람은 국가 이전에 국민이 먼저 있었습니다. 국민도 아니죠. 그런데 그 국민들은 자기가 농사 지었고 인디안이 나타나면 자기가 인디안을 물리쳤고 도둑이 나오면 자기가 잡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했던 그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총 한 자리고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 전통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왜 미국 사람은 저렇게 퍼뜩하면 학생들이 총질을 하고 선생도 죽이고 또 뭐 이상한 선생이 뭐 학생들 죽이느냐고 하지만은 그런 총기 사건은 우리나라가 아마 더 일어날 거예요. 총을 절대 못 가지고 하는 나라도. 어쨌거나 총이 유통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국이 그 총을 못 버리는 이유는 그런 그 DNA라 그럴까요? 그런 전통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사는 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적 삶을, 법정 스님이 자, 내 책 가지고 이제 인쇄 나오는 대로 고하고도 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책 절판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놓고, 그 다음에 살 때도 그 참 가난하게 무소유로 살았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을 그렇게 살아라고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선택적으로 살아간 것이죠. 이런 삶도 있다라는 걸 가르친 것이고요. 김수환 주경님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좀 더 좋은 옷을, 좀 더 좋은 맛있는 음식을, 좀 더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영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물질적 삶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좋은 이런 시설이 경영 결과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여러 사람이 나누는 것이 정치라고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를 민주화한 겁니다. 뭐라 카노 우리 다 못 사는데. 아닙니다. 한번 보실까요? 조금 이따가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버버리도 집에 있거나 리즈 상표, 아카스 카튼 뭐 상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공항의 면세점 같은 데 가면 좀 비싸기는 비싸죠. 이거는요 1950년까지만 해도 영국 귀족들에게만 납품하고 왕실에만 납품했던 겁니다. 돈 아무리 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돈만 주면 이런 상표를 사 입는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상표 중에 이거는 왕이 있고, 이거는 뭐 대통령만 입고, 이거는 뭐 국회의원이 입고 일반 국민은 못 사 입는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이제 모든 국민이 자기가 선택하는 옷을 다 입을 수 있다고요. 이게 뭐냐? 부의 민주화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뭐 막걸리가 열풍입니다만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와인 마시고 하루 몇만 원짜리 음식도 먹고 한다고요. 살이 쪄서 그렇게 그 비싼 음식을 안 먹는 것 뿐이죠. 이제는 음식도 민주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일날 여러분들이 받는 음식하고 고종 황제가 먹는 음식하고 어느 것이 더 멋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 먹는 만큼은 내가 먹는 것 같아요. 왕인들 불고기 그 한 2인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글지글 먹었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아파트가 가든, 빌라, 캐슬, 타워, 팰리스 뭐 이런 게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야, 너 어디 사노? 아, 우리 집 그 무슨 캐슬에 산다. 캐슬 같은 왕이 사는 데인데 뭐 웃기지 말아요. 한번 가보세요. 40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 한 가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맞다. 이건 캐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40평, 30평, 40평 모델하우스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택의 민주화가 된 것이죠. 왕이 살던 곳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칼라 텔레비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정보를 갖고, 우리 시대에 제가 66학번인데 70년 이 무렵에 칼라 텔레비를 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 칼라 텔레비를 하려고 할 때 모든 국회의원, 모든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못하게 했습니다. 왜? 칼라 텔레비를 하면 여자들이 눈이 높아져 가지고 패션 좋아하고 사치한다 그랬습니다. 칼라 텔레비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때 칼라 텔레비를 했고 그 지식이 축적이 되어 가지고 삼성전자, LG전자가 에서 나오는 칼라 텔레비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억압해 가지고 아직도 흑백 텔레비만 했다면 우리는 그거는 아프리카에 뺏기 수출 못 한다고요. 검은 거, 흰 거, 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수 앞서 본다라는 것이 지도자인 겁니다. 그 지도자를 잘 만났냐 못 만났냐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이가 했다는 말이 국민들에게, 우리 인민들에게 흰 쌀밥, 그 다음에 소고기 국밥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했으면 미안하다. 그것도 틀린 말이죠. 흰 쌀밥, 고기국밥은 국민들이 알아서 지가 열심히 하고 지가 사 먹는 것이 왜 국가가 줍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쌀밥하고 고깃국을 국가에서 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까?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것이 국가와 사회가 모든 것을 주면요, 그 국가와 사회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시 뺏어갑니다. 모든 것을 공짜로 주는 사회는요, 우리 목숨을 공짜로 뺏어갑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되지 왜 그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너는 국가가 해결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뭐 별로 할 일 없이 그렇게 지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는 네 법벌이는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너는 네가 먹고 사는 기술은 네가 가져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이제 경제에서 경영으로 넘어옵니다. 1776년에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우리 인간도 지상에서 잘 살 수 있다 라고 한 것이 쭉 넘어와서 1950년경에 폰 미제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피터 드러크라는 그 아주 유능한 후배한테, 야, 드러크 너는 경제학자로서 아주 유망한데 요즘 뭐 매니지먼트 가르친다고. 매니지먼트가 뭐냐? 경영. 그 경영이라는 뭐냐? 돈벌이 학문 아니냐? 그걸 학문이라고 할 수 있냐? 기술이지. 막 꾸중을 했던 겁니다. 1966년에 제가 서울상대의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영학과가 무슨 그랬는데 요즘은 이건 농담입니다만 전국 어디에도 경영학과가 1등이고 경제학과는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경제학이 낮아져서 경제학이 학문적으로 좀 못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경제학이라는 것은 대체로 국가 전체의 예산을 어떻게 다루느냐,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 돈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통화정책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경영학이라는 것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여서 일은 적게 하고 월급은 더 받아가느냐,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드러크가 선생님, 경제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경제학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목적이 있지. 선생님,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그러면 행복하려면 물질적 소비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여러분들 수준 낮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적 소비 수준이 높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복합니까? 아주 참 좋은 아가씨, 참 좋은 남자가 이렇게 가난한 두 남자가 결혼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 결혼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사랑은 없단 말이오. 그러면 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텔레비를 보나 어디를 보나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저 눈이 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부둥켜 앓고 울고 뭐 그러지만은 그 오래 못 갑니다. 텔레비도 그래 나오고 뭐 소설도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피터 드러크가 우수한 사람인 것이 우리는 행복하려면 물질적 소비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물질적 소비 수준을 높이는 건 뭐냐? 기업이다 이 말입니다. 되돌아가서 카를로 마리아 줄리아니의 이 얘기입니다. 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집이 있고 따뜻해서 감기가 안 걸리는 거고 잘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이라도 덜 걸리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잘 산다고 기업인이라고 욕을 많이 했다고요. 의사 박수 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돌팔이 의사 그러고 뭐 돈 많이 받는다고 욕을 하고요. 그러나 나는 뭐냐, 악보 보고 너 손 지휘한 것밖에 없는데 막 갈채를 치더라. 이거는 뭐 좀 잘못됐다. 잘못됐다고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흠뻑 빠져가지고 뭐 하지는 말자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터 드러크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 다른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는 알지만은 다 알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거. 그 말이 됩니까? 다 알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 중학교, 국민학교 아이들이 사실 섹스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섹스를 알게 된다고요, 언젠가는. 그래도 국민학교 아이들이 섹스를 모른다고 해서 알게 된다고요. 그러나 국민학교 아이 중에 일찍 뭐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 눈에는 잘 안 띄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을 빨리 파악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피터 드러크다 이런 얘기. 이런 것을 우리가 통찰력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쩌나미가 오면 개미가 도망가고 쥐가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쥐가 도망가고 개미가 도망가는 걸 보고 야 쩌나미 오는 모양이다 우리 전부 도망가자라고 먼저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걸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피터 드러크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그 아담 스미스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얘기들이 다 이제 드러크 책에 나오는 얘기고 역사에서 경영을 만나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중요한 것만 이제 뽑았던 겁니다. 이 마츠시다가 칼라 텔레비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그 마츠시다가.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만이 아니고 소니다, 그 다음에 도시바다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칼라 텔레비를 만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도시민들밖에 없을 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자에 좋은데 쇼민도 만들어 놓고 소니나 도시바는 그렇게 팔았던 겁니다. 그 농사 짓던 사람이 도시에 나와가 이래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칼라 텔레비에 이제 파는 데 들어가면 그 일하는 사람이 그 안에 흙 떨어진다고 농부들 나가라고 뭐 했다고. 당신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쫓았다고. 그런데 이 마스시다는 그 농부들한테 이거를 호별 방문하면서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스시다는 그 농부들에게 삶의 수준을 높여준 겁니까? 농부들의 주머니에 돈을 빼앗아간 사람입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마스시다를 오늘의 마스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거나 이 사람은 돈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가는 물론이고 일본의 시민들이 이 사람을 영웅으로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영웅으로 칩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치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일반 사람인 경우에. 또 다른 얘기를 또 조금 하고 올까요? 이 사람은 캐나다에 가면 이 사람은 정말 영웅입니다. 아마 15살인가에 20살 미만의 암이 걸려가지고 다리를 잘랐어요. 자기 몸 가늠도 잘 안 되는 그 무렵에 누워가지고 생각을 했는 겁니다. 나보다도 더 어린 아이가 암에 걸린 아이가 있어서 고통스럽다 하더라. 어차피 나는 죽을 텐데. 그래서 그 넓은 캐나다를 횡단을 하면서 1km에 1불씩만 나한테 좀 투자를 해달라고 이제 그 캐나다를 횡단을 하는 겁니다. 다 횡단 못하고 죽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자기가 한 100만 불이라도 벌어가지고 어차피 내 죽을 텐데 내가 달리기를 처음 한번 하겠다. 이 다리로. 그러면 매스컴이 탈 것이다. 그러면 헌금을 할 것이다. 한 100만 불이라도 모아가지고 소아암 걸린 사람한테는 주고 죽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2,700만 불을 모금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다 못하고 죽죠. 그때 당신 죽는 그 무렵에 당신한테 참 고통스러운 게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산을 넘을 때였느냐? 산 넘을 때 고통스럽지 않아. 산이라는 거 다 알고 다 같이 간다. 그럼 뭐가 고통스러우냐? 여기 신발 안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한 돌멩이, 그게 제일 고통스럽더라. 이 신발 안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한 그 돌멩이. 신발이 없었다면, 물론 이 사람은 한 발밖에 없습니다. 신발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신발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고통스럽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뭐 10,000원짜리 신발이라도 신발 없이 한번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타라는 사람은 체코슬로바키아의 비즈니스맨입니다. 이 사람은 농부들이 구두를 안 신고 다니고 그냥 뭐 고무신 신고 다니는 겁니다. 이건 이제 1차 대전 끝날 무렵입니다. 근데 이 사람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농부들은 다 구두를 신고 물이 있는 농토에 들어가서 이 거머리한테 물리지도 않고 이 사금파리에 패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봤더니 농부들이 구두를 안 신고 있어요. 왜 구두를 안 신고 있습니까? 구두라는 게 뭐요? 그러더라고요. 아하, 미국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살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은 있어. 그 구두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구두 공장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돈은 있는데 구두가 없다. 구두 공장을 차려야 되겠다. 구두 공장을 차린 거는 뭐 때문에 차렸습니까? 물론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채운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돈벌이만 한 겁니까? 아니죠. 농부들에게 편안한 신발을 제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 토마스 바타라는 사람을 그 돈은 있고 구두 없는 농부들한테 말이지 구두 신겨가지고 미국에서는 10불 하는 걸 20불 받아가 폭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농부들에게 신이라는 것을 제공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웬만한 지식인은 미국식 구두를 우리 체코에 팔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지만은 알고 있는 걸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어쨌거나 제일모직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제당을 시작했고, 이런 게 의복의 민주화하고 음식의 민주화죠. 제일제당, 제일모직이 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치십시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들이 음식 산업과 의복 산업이 컸다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문제도 또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건 콜럼버스 달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어려운 시절에 시작이라도 했다 이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어려운 시절에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속도로를 해라고 했다고요. 모두가 반대하는 칼라 텔레비를 해라고 했다고요. 그것이 오늘날 전자산업으로 우리나라가 참 60년 전만 해도 그 농업사회인 대한민국이 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얘가 아니고 이게 나의 주장인데, 노예를 해방한 거는요, 링컨 대통령이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기업. 그건 무슨 소리냐. 에너지, 여러분들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 에어컨이 없다고 할 때 지금 정도로 시원하게 하려면 부채를 얼마나 붙여야 될까요? 내가 이집트 왕이다.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해라. 부채 한 20명을 내한테 붙여야 될 겁니다. 에어컨 하나 들어옴으로써 20명의 부채권 해방한 거 아닙니까? 부채권 해방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3대조는 영의정이었어. 그러면 4명이 가마 끕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래도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시집갈 때 가마를 타고 갔어. 그럼 2사람이 끄는 겁니다. 2사람이 끄는 가마가 2기통이고 4사람이 끄는 것이 4기통 자동차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가 나옴으로써 가마꾼 노예 아닙니까? 없앴다 이 말입니다. 볼까요? 그래서 헨리 포드는 토마스 에디슨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우리 토마스 에디슨은 단순한 발명가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잘 살게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쁜 의미 절대 뭐 이런 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장 룡 제롬이라는 그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이게 뭐냐? 3세기, 4세기의 로마의 노예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 젊은 아가씨 노예가 하나 있습니다. 100디나르를 주시면 팔겠습니다. 음식도 잘하고요, 부채도 잘 붙이고요, 뭐든 잘해요. 요즘 뭐 한여라는 영화에 밑에 아직 안 봤는데 뭐든 잘해요 뭐 이래 돼 있더니 뭐 잘하는지 난 아직 못 봤습니다만 뭐든지 잘해요 뭐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얼마 팔겠다 사겠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인다. 앞에는 어디 생겼는지 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래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빨도 제대로 있고 아주 하여튼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슬람의 그 사회 오스만 투르크 사람이 이제 영주가 노예를 하나 사가지고 후궁에, 그걸 할렘이라 그러죠. 후궁에 데려다 놓고 이제 자기 성노예로 하는 겁니다.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앙그르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려가지고 전시했을 때 파리 사람이 막 항의를 했던 겁니다. 왜 했느냐? 왜 이런 누드를 그려가지고 미풍양속을 어렵게 하느냐가 아니고, 가만히 보시면 이 등이 굉장히 깁니다. 그 여자는 등이 왜 기냐? 막 그렇게 시끄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앙리 마티스는 옷을 입은 오달리스크 하는 것이 그 이슬람 제국의 후궁에 있는 성노예다 이 말입니다. 성하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벗은 오달리스크가 시끄러우니까 이 사람은 옷을 입은 오달리스크를 하나 그렸는데, 이 전시회도 아무도 사람이 안 보러 왔다는 것이죠. 옷 입은 거 누가 그걸 보러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포르노입니까? 아니면 예술 명화입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포르노가 뭔지, 근데 정의 내리라 하면 정의는 잘 못 내리겠는데 포르노를 보면 그게 포르노인지 아닌지 내가 알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게 포르노 같아요, 명화 같아요? 명화입니다. 저는 명화를 보여드린 겁니다. 어디까지나 누가 그린 건지 작가도 다 있는 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중세 때에 반부자 정서, 반기업 정서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대충 그 이유를 알았고, 그러나 어느 시점에 우리도 지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경영이 생기고, 그 경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예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는 정신적인 풍요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명훈 씨 같은 사람이 돈 없이 됩니까? 경영자가 없이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정명훈 씨가 가입해 있는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향의 사장은 그것도 경영자입니다. 그 사람이 경영 잘못하면 서울시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명훈 씨한테 제대로, 여러분들 참고로 정명훈 씨가 월급 얼마 받았겠어요? 정명훈 씨가 지금 받는 월급의 반만 받고 조국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조국에 있겠습니까? 프랑스나 미국이나 갈까요? 결국 우리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반기업 정서에 가장 그 불을 지른 마르크스 시대는 경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기업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조금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피터 드러크까지 우리가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히 이제 피터 드러크는 우리같이 그 한 사회의 노동자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터 드러크는 기업이라는 것, 특히 대기업이라는 것, 대규모 법인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기관, 군대, 정부, 교회 뭐 이런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목사님보다 경영자가 훨씬 더 많고요. 장군보다도 사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다 알게 되지만은 이 사람이 한 발 먼저 앞서서 그런 종을 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돈벌이가 아니고 고객 창조다, 이 말입니다. 돈을 벌려면 고객이 있어야 되고, 고객이 있으려면 그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기업이란 뭐냐?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고객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고객을 창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이런 모임도 여러분들이 다 고객이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좋은 강사를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해서 고객이 창조가 되는 것이지, 몇 번 왔는데 들을 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안 오실 거 아닙니까? 고객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듣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CD를 보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아마 이런 그 조직은 없어지겠죠. 결국 돈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객 창조가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사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고객 창조라고 명백히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익이라는 건 없다. 내일 회사가 있으려면 오늘 돈을 벌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벌은 이익은 내일을 위한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대로 회사로 있기 위한 존속할 비용이고, 어제 벌어놓은 이익은 오늘 존속하기 위한 비용이고, 내일도 존속할 수 있는 미래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존속 비용과 미래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익을 하나도 안 내고 적자를 냈으면,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고용을 유지를 합니까? 오늘 이익을 냈다라는 것은 미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어떤 현상을 우리가 다르게 보자,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삼성이 몇 조를 벌었다고 했을 때 정말로 터무니없이 우리를 착취하고 돈만 뺏은 것이냐? 아닙니다. 삼성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반도체 메모리 사이즈가 큰 것이 같은 값에 나오면 삼성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얼마를 벌었던 삼성이 없어지면 삼성에 관련되는 수십만 명이 직업을 잃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뭐 이건희 회장이 26조인지 7조인지 투자를 한다 그럽니다. 그 26조 투자한다는 것은 이익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익을 투자했다는 건 뭘까요? 미래 살아남기 위한 비용이다, 이 말입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곧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달리 했던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이러스 맥코믹이라는 사람은 이 콤바인 수학기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수학기를 만들어가 농부한테 팔았더니 많은 그 수학기 만드는 사람이 와가지고 농부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농부한테 사라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와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객 창조를 하려면 마케팅과 혁신을 해야 된다. 기업의 목적은 뭐냐? 고객 창조다. 고객 창조를 하려면 마케팅과 혁신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러스 맥코믹은 수학기를 가지고 농부한테 갔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좋은 줄은 압니다. 또 다른 사람들 왔다 갔습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1년에 돈 얼마 버옵니까? 이 정도 버옵니다. 이 수학기 값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구만요. 그럼 3분의 1 값인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3분의 1, 내년에 3분의 1, 내년에 3분의 1 내시고 기계는 지급 쓰십시오. 그럼 지금 가져가면 이익이 좀 더 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부를 시작한 겁니다. 할부라는 마케팅 때문에 수학기라는 것의 구매력 시장이 생겨난 거죠. 자본주의가 아닌 곳에서는 할부가 없습니다. 북한에 할부 있겠습니까? 쿠바에 할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 할부라는 것 때문에 구매력이 생겨난 겁니다. 구매력이 생겨남으로써 제품을 팔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마케팅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고도 마케팅이죠. 북한에서 광고합니까? 그 나라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왜? 다 배급이니까요. 위대한 수령이 다 배급해 주니까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등산을 가면요, 다 놀란다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남한 사람들은 룩사크 다르지, 옷 다르지, 신발에도 브랜드가 다 있지. 어떻게 그렇게 갖가지를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 이건 누가 다 계획했느냐고, 누가 배급했느냐고 묻는데요. 저것들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할 때도 그거고, 등산 갈 때도 그거고, 그저 남북 대화한다 그럴 때만 좀 좋은 옷 입혀가지고 행사하고 또 뺏어가 버리고, 뭐 똑같은 옷을 입고, 국가에서 배급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사회가 우리에게 뭘 공급해 줄 때는 그 국가와 사회가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 것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본다면 수학을 만드는 사이러스 맥코믹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만든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만들 때 자기가 발명한 거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걸 맥도날드 햄버거를 자기가 인수했습니다. 그때 53살이죠. 이 사람이 한 거라고는 표준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슨 음식을 시키면요, 내가 생각했는 것 그대로 안 나올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는 시키면 어디 가서, 전 세계 어디 가서 시키면 똑같습니다. 이런 게 품질 관리고 표준화고 그런 것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나 미국 사람들은 맥도날드만 먹더라.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미국 사람이 이집트나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를 들면 한국에 와가지고 곰탕 시켰다.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어디 세계 돌아다니면 힐튼 호텔이나 자기들 고유 브랜드 호텔에서 잔다. 그럴 수밖에 없죠. 거기서 자면 어디로 도망을 갈지, 뭐 어디에 헬스가 있는지, 밥은 어떤 걸 먹는지 다 표준화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여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관에 가면 뒷문이 섬 이렇게 하거든요. 뒷문이 더 크다고요? 이렇게 갈아놓고. 여기서 뭐 하는지. 그러고 이제 불이 났을 때 도망갈 때는 또 문 다 닫아 놓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술집이나 이런 거는 비싼 거 다 닫아 놓잖아요. 돈 안 내고 도망갈까봐. 그런 표준화 했다는 것이 혁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맥도날드는 빵을 팔고 이 사람은 수학기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팔았을까요? 행복을 팔았다 그럽니다. 디즈니랜드에 일하는 사람들 휘바람 불고 막 그렇습니다. 야, 뭐 청소하면서 웬 휘바람이냐? 내 청소하는 거냐? 네 청소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여기 사람들이 즐겁게 하도록, 즐겁게 놀도록 내 도와주는 사람이야. 배우로 치면 내 조연 배우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급도 얼마 못 받는데 이놈 새끼들 노는데 나는 지금 뭐 청소만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겠습니까? 똑같은 월급이지만 여기 애 손잡고 오는 어른들, 애도 좋고 어른도 좋고 즐겁게 하루 놀러 가도록 내 뒷바람 불고, 저것마가 죽어가 속으로 눈물이 나지만은 남이 볼 때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여러분들 나중에 언제 한번 가시거든. 디즈니랜드는 애 핑계 대고 어른 놀러 가는 데입니다. 놀러 가면 참 재밌습니다. 비싸기도 하고 행복을 팝니다.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도와주는 기업, 그 다음에 노동력만 공급하는 기업, 돈만 넣는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지식을 응용해서, 지식을 응용한 창조 기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거죠. 휴대폰이죠. 이걸 우리가 휴대폰이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휴대용 카메라 아닙니까? 휴대용 인터넷 기고요. 휴대용 MP3고 휴대용 텔레비 아닙니까?
처음에 휴대용 전화기니까 휴대폰이라 그러지만 요즘 아이폰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건 뭘까요? 지식과 지식의 통합 아닙니까? 요즘 입는 컴퓨터 안에 옷에다 컴퓨터가 넣죠. 그럼 컴퓨터 지식과 옷의 지식이 통합한 거 아닙니까? 20년, 30년 전 같으면 그건 생각도 못 했습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옷에 어떻게 넣습니까? 그러나 지식이 발달할수록 칩이 작아질수록 그 작은 칩을 우리 몸속에도 이제 심어가지고, 내가 혈압이 높고 내가 아주 중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칩을 내 몸속에 넣어가지고 여행을 하면 그때 사고가 나면 내 칩이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 칩과 본국에 있는 병원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병원과 연결되고 뭐 이런 서비스까지도 요즘 된다고 하죠. 제가 이제 여기 오는데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옆에 있는 중늙은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뭐 하시나 봤더니 고스톱 쳐요. 그래 탁 이렇게 하더니 또 뭐 하나 봤더니 맥주가 촥 나왔대. 거품이 보글보글 나오고 탁 이렇게 하더니 또 맥주가 싹 줄어들고 또 혼자 하고 뭐. 요즘 뭐 이것 때문에 요즘 뭐 치매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없어졌대요. 그 집사람은 또 집에서 이것만 한다고 자기 외출도 좀 줄어들고 뭐 그렇대요. 지식과 지식을 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진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요즘 스왈롭스키 비즈하고 이 넥타이하고 또 연결했는 그런 비싼 넥타이도 나오죠. 그렇게 다 지식과 지식의 통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업을 우리가 창조 기업이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자원은 옛날에는 물건을 만드는 생산 요소는 뭡니까? 중학교 때 배울 때 토지 노동 자본 아닙니까? 쌀 농사 지을 때는 토지 아닙니까? 공장에는 노동과 자본 아닙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의 3요소였는데 지금 뭘까요? 지식이 생산의 제일 큰 요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과 지식을 통합하는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은 국경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카들 또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외국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집중적으로 주입식으로 하고 있고 일부 외국에서는 창의적인 공부를 시키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좀 얘기 길어집니다만 그러나 지식은 빠른 속도로 진부화,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삼성 애니콜 처음 나올 때 그 벽돌 같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오기 한 5년 전에 그 모토로라 다른 무전기 그거는 뭐 같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냉장고 같았어요. 그걸 하나 들고 다녔다고. 그러다가 벽돌 가지고 다니다가 요즘 뭐 휴대폰 이거 가지고 다니고요. 이거는요 손에 딱 사가지고 며칠 있으면 전화 와가지고 그거 바꾸고 이속하고 뭐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15일간 LA 딱 도착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모델이 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 죽기 전에 사는 것이 제일 값쌉니다. 그리고 이제는 근로자들이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근로자가 아니고 다 먹고 살고 30% 요즘 뭐 예외도 있습니다. 30%쯤은 다 남깁니다. 그 30%를 남겨서 20년 직장 생활을 해야 60살 정년 후에 나머지 한 8, 90살까지 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나의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내 아들이 책임졌다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저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농업시대는 일해가 돈 버는 건 애들 키우면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해서 애 키우고 또 3분의 1쯤은 남겨둬서 노후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전부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돈이 되겠죠. 여러분들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와 이재용 씨 등등등의 재산이 주식수가 많을까요? 삼성그룹 16만 명 종업원의 주식수가 더 많을까요? 그렇겠죠. 이제는 근로자들이 집합적으로 보면 자본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의 60%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은 외국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외국인 소방서,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자동차 운전수, 외국인 교사 그런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교사연금, 시카고 소방서 연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고 제너럴 모터스 야 그거 망한다 하더라.
포드, 도요타, 그것도 어렵다 하더라. 어디 갖고 삼성전자에 넣자. 뭐 이래 돼가지고 삼성이 처음 주식 뭐 2만 원, 3만 원 하던 게 80만 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프로레타리아, 무산 계급, 그런 개념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언제부터?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축적되어 오면서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명도 길어지고, 그 길어진 수명을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득도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들은 다 알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처럼 지식으로 먹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지식사회라고 한다면 뭐가 특별히 다르냐 하면 산업사회에는 피를 흘리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너희 땅 차지하자, 너희 땅, 이 땅을 놓고 누가 차지하느냐? 그게 식민지 전쟁 아닙니까? 왜? 땅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였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땅을 따먹기 위한 전쟁은 거의 없어집니다. 왜? 지식이, 사람 머리에 든 지식이 자원이지 땅이 자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탤런트를 뽑아와야 되는 것이죠. 미국 사람을 우리가 뽑아오고 우리나라 머리 좋은 사람이 미국으로 가고,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애를 외국에 양쪽 나라를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는 거는, 이제는 너는 이 고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 귀와 귀 사이에 있는 머리에 든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제일 비싸게 사주는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돌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피를 흘리는 경쟁이 필요 없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슌페트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중고등학교 때 창조적 파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초가집이 하나 있다. 아파트를 세우고 싶다. 그러면 그 초가집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초가집을 파괴하는 것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창조적 파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의 성공은 자본주의에 대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실패한다면 자본주의가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잘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듣기 어색하죠.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 경쟁입니다. 네가 잘하느냐 내가 잘하느냐 경쟁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성공했다는 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본주의가 성공하면서 물질적으로 생산이 많아지면 어쨌거나 패배한 사람들이 그 불평등의식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네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는 돈벌이의 주역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삶의 수준을 바꾸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이긴 자의 책임을 수용해야 된다. 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를테면 안드류 카네기 같은 사람은 1850년대에 그 카네기 강철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공장을 다 팔아 가지고 그 당시에 4억 파운드, 요즘 돈으로 뭐 수천억 되겠죠. 그걸 가지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기업가라는 건 돈을 버는 시기와 돈을 쓰는 시기가 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부자로 죽어야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참 기업을 할 때는 상대방 공장을 주기 위해서 M&A도 하고 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맡기도 하고 비열한 짓도 했어요. 그게 좋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이때까지 쌓은 부를 사회가 더 좋아지도록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라는 것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계속 자본주의로 있기 위해서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 사회를 위해서 그 책임도 져야 된다. 그것을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낚시를 잘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다. 많이 잡았다. 그래서 내가 나누어 주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너는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는 게 뭐냐 하면 세금이다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린 지금 세금 한 30% 내거든요. 어떤 나라는 세금 70%도 낸단 말입니다. 너 30%만 해도 그 금액이 크잖아. 1,000만 원에 30% 하고 100만 원에 90% 하고 어느 것이 크냐. 1,000만 원에 30% 더 안 크나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많이 있으니까 많이 뺏어가고 너는 좀 적으니까 적게 뺏어가고 어쨌거나 세금이라는 것이 뭐냐. 강제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뺏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 돈을 가지고 무덤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다가 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쓰느냐 국가가 그다 가서 쓰느냐 이 말입니다. 국가가 거두어서 국가가 개개인의 소득을 국가가 다 뺏어가지고 국가가 쓰겠다라는 게 대체로 사회주의적인 것이고요. 내가 버는 돈 내가 쓰겠다. 다리가 필요하면 그건 내가 다리 필요한 사람이 돈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적어도 내 자유는 좀 다오. 이렇게 해서 생긴 나라가 미국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이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여름이 많이 더울 때 물도 뿌리고 눈도 치우고 하는 그런 채소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그 최소한 거는 우리가 낸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좀 하도록 했다. 내 공장 팔아가지고 나중에 줄 때는 내 다 돈 뿌리고 가겠다. 그런데 한참 공장 하는데 니 그만큼 벌었으니 공장 그만하고 그 다 팔아가지고 사회 기회 하락하면 그 내 자유를 빼앗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슈페트가 자본주의와 기업가가 영속하려면 그 사회에 어쨌거나 태어날 때부터 불구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 실패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다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경영이었다. 이런 얘기죠. 단지 돈벌이가 아니고 그런 그 경영을 잘 해야 전 도시에 세계적인 도시에 그 콘서트 홀이 쓰고 미술관이 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경영이라는 것이 문사철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